예,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의 박세경입니다. 그 앞에 발표자께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쉽지 않았었다는 말씀 잠깐 주셨는데, 제가 그 늦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이 돌봄의 과정에서 특히 이제 아동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었던 생각 들었던 고민들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아동이 직면한 발달 위기,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이 발달 위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동의 코로나19 확진 현황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료적으로 안전한 아동들이 이번 이 사태 전반에 있어서 안전한가, 아니 그리고 이 안전이 아동들의 발달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안전한 발달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제 발표의 앞부분에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고민은 실은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이슈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에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이번 위기를 훨씬 더 가혹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 경험은 훨씬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가혹한 현실 중에서 특히나 학대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입에 담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지만 최근에 일련의 그 아동학대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번 이 코로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실증적인 그 직접적 상관관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선례들을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문제라서 이 아동들이 경험하는 학대와 폭력에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된 그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실은 온라인이 비대면 접촉을 통한 어떤 새로운 일상에서의 새로운 그 소통 방식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온라인에서 아동들은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지, 저는 감히 이제 온라인의 역습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그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들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똑같은 통계 자료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연령별 코로나 확진 현황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그 18세, 지금 법적으로 아동들이 18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연령 구분은 19세로 되어 있어서 19세 이하 아동의 감염 확진자가 전체로 한 그 854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은 한국에서는 지금 한 명도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동이 코로나로부터 의료적으로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우선 제기되는 것이 아동의 폐 구조 자체가 이번에 바이러스에 조금 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에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동의 면역 체계가 이번 바이러스에 성인보다 훨씬 더 잘 대응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기되는 주장은 지금 성인 확진자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동들은 이제 기저질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동 감염이 낮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동은 상대적으로 의료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안전하지 않았는가, 그거를 전제를 할 수 있지만, 아까 이제 앞에 그 기조발제에서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그 누구보다 기존의 취약계층들이 훨씬 더 힘들게 이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다는 말씀들을 계속 주셨는데, 그 고통이 아동의 발달 환경, 특히 이제 아동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서 그 아동의 발달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안전한 것이 절대 아동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오늘의 발표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림 아마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실 것 같아요. 아동 발달 이야기할 때 그 브로펜브론의 그 생태 체계 이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태 체계론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이 코로나19가 아동 발달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는 그 아동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가족,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 코로나 경험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아동의 삶에 투영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것이 격리라든지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동들이 겪는 경험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일단 오늘 우리 주제가 아동의 돌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규모를 한번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번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만 5세 이하 아동 중에 거의 70% 가까이가 그 보육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 통계는 지금 2019년 말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 136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당연히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도 한 6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으로 봤을 때 그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해가지고 한 610만 명 정도의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이런 그 코로나를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직접적인 대상으로서의 아동뿐만 아니라 앞전에 보시면은 보육 교사, 어린이집에서 같이 이 아동들과 생활하고 교육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교직원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각종 같이 아동을 케어하는 인력들의 규모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한 3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 교원 규모는 한 49만 6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과 그다음에 그 성인 돌봄자나 교육자들, 이렇게 교직원들 해가지고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숫자들이 이제 이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과 연결된 경험 속에서 이 코로나를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돌봄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고 아동들은 어떻게 경험을 했을 것인가를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 어떤 영역보다 또 이 아동 쪽 영역에서 실증적으로 이들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오늘 제가 자료로 제시한 것들은 그 아동의 돌봄 및 교육과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복지부, 교육부, 그다음에 국조실, 여가부 등의 그 보도자료들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펼쳐놓고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돌봄 이슈들과 상관이 있을 만한 것들을 시계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이 아동들이 이번 그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월 20일에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보고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사실은 그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요령이라 해서 지침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어린이집이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운영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긴급 사태에 대응을 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같은 시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일찍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에 대해서도 휴무일을 근무로 포함해서 그 지급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실은 이번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정확한 통계를 얻어보고 싶어서 정부를 접촉을 했을 때, 이 돌봄 제공자들에게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기에 급여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급여 수급 현황 정도는 조금 파악이 될 수 있다라면 이 돌봄 종사자들의 이슈도 조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그 통계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지침상으로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것만 나와 있지 실제 이 그 돌봄을 제공하는 제공 인력들에게 어떻게 급여가 제공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린이집은 그나마 이렇게 이제 어떤 정식 통로를 통해서 그 대응 방안이 아니 대응 지침이 전달이 됐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문제도 여기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이제 바로 이 그 어린이집이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휴원 조치해야 된다 이런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는데 이 부분도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사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돌봄 그리고 돌봄을 조금 더 광의로 해석해서 돌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60종이 넘습니다. 아까 앞에 노인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시설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한 60여 종이 넘는데 그 시설들이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휴원을 하거나 폐관을 해야 될지 명확한 지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시설종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뭐 어린이집은 사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응이 됐지만 이 사회복지 시설들이 그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광의의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원칙을 가지고 감염병 확산기에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20일에 첫 사망자 보고가 되면서 조금 더 급박하게 전개가 됐고요. 그렇게 바로 그 같은 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긴급 돌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에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긴급 돌봄 그 희망률이 지금 여기 이걸로 표시가 안 되는 아이고. 보시면 처음에 이거 발표되고 나서 긴급 돌봄의 제공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는 한 10%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긴급 돌봄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29일에 이르러서는 긴급 돌봄 이용률이 72%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긴급 돌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진 것에 대한 것도 이게 단순히 긴급 돌봄이 제대로로 그 돌봄을 대체를 하고 돌봄 공백에 대응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가정 내에서 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 기간이 짧았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지만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에서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그 돌봄의 공백에 대응하는 어려움을 낳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월, 4월 지나면서 이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학교의 휴원과 휴업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됐고 그러자 이제 3월 하순에 이르러서 3월 27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서 기존의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아동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 아동 돌봄 쿠폰 자체도 굉장히 궁금해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그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던 그것이
그 대상자에게 40만 원의 그 상당의 상품권을 국비로 지급하는, 그래서 뭐 경기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돌봄 공백 과정에서 개별 가정이 당면한 문제들을 좀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추경 예산의 1조 5천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게 금방 근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학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면서 교육부 쪽에서는 이제 이 학교 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고민이 일찍이 있었겠죠. 그래서 4월 9일 날 전국 초중고등학교나 그 특수학교가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말씀 주시면서 장애에 특화되지 않은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앞서 해주셨는데, 특수학교들이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면서 겪었던 경험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온라인 개학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가 처음 시도해본 것이었고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들도 모두 다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특히나 취약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온라인 개학하는 과정에서 더 힘들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개학하면서 특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요즘 뭐 대부분의 가정이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PC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사실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에서 이 기기들이 없어서 아예 그 기회조차 차단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지금 중3, 고3을 먼저 우선 대상으로 해서 기기제 대여를 해준다던가,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도 세종교육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전학년에 다 걸쳐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스마트 기기 대여 제도도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 이용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정책적인 관심이 주어지기는 했었습니다. 이 온라인 계약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교육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4월 22일 날 중대본에서 또 하나 이제 보도 자료를 내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감염병 위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모 양육자들이 보호자들이 아이들의 예방 접종을 미루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로는 그 수치가 사실 크지 않아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방 접종의 종류별로 전년도 대비 동기간 대비 접종률이 다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12개월 이전에 태어나서 12개월 이전에 해야 되는 접종도 1%포인트 감소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접종이어도 2차, 3차로 진행해야 될 예방 접종에 있어서도 2에서 3%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예방 수칙을 완전하게 지키면서 예방 접종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 예방 접종을 조금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부분, 아까 의료적으로는 감염 확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간접적으로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지표로서 이 예방 접종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들어서면서 이 온라인 학습의 한계라던가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 맞는 어떤 교육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고3들을 우선 등교해서 등교 수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등교 수업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각 학교들이 어떻게 방역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지금 이 표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일시적 관찰실을 설치를 한다던가 업체를 통해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학교 건물을 방역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스크도 등교 개강일에 아이들 학생들에게 2개씩 다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보육 돌봄 과정에서도 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 급식을 많이 하는데 급식실에서 이제 그 섭취하는 음식 먹는 과정에서 이 비말 감염의 우려 때문에 지금 여기 그림 사진에 제가 하나 캡처를 해 보았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하얀 게 다 칸막이에요. 그래서 급식실에서 모든 아이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 공간 안에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 옆에 지금 스크린상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저게 뭐냐면 학생 건강 상태 자기 진단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등교일에는 학부모가 저 설문 문항이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5개 문항에 대해서 발열이 있는지 그리고 발열자와 접촉 경험이 있는지 그거를 매일 보고를 해야지만 등교를 할 수 있는 걸로, 이게 보고가 되지 않으면 바로 담임 선생님이 모든 그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서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교 계약 관련된 세부 지침도 발표가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거는 아마 아시겠지만 에어컨 가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어컨 가동하고 이제 환기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그 수정된 세부 지침에서는 에어컨 사용 기준을 처음에는 창문을 열고 사용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창문을 열고 사용하는 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닫고 사용하고 환기를 자주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했고, 또 하나 저도 사실 이거 연락받고 약간 의아하긴 했었는데, 여기 학교 방역 대응 지침 중에서 학생이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발열이 됐을 때, 열이 이제 날기 시작했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이를 바로 선별진료소를 보내야 되는데 보호자한테 학교에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보호자가 받지 않을 경우에 바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 아이를 구급차에 실어서 혼자 선별진료소를 보낸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서 학교 측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머님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이가 혼자 구급차를 타고 선별진료소를 갈 수 있으니 학교 전화는 꼭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학년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예민한 이슈가 돼서 말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 보호자 연락이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희망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밑에 지금 보시는 저쪽의 사진은 아이들의 수업 장면입니다. 그 교실에서 당연히 옛날에는 짝이라고 하죠. 둘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옆에 친구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2m 안전거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저렇게 두고, 그다음에 수업도 이 가림막을 가리고 수업을 하게끔. 근데 이 가림막도 재미있는 게 이제 학교에 따라서 가림막을 비용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 학교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캡처할 때 보니까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지방의 어느 학교는 저거를 마분지로 된 거를 가림막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마분지면 앞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분지에 구멍을 창문처럼 뚫었대요. 그래서 그 창문으로 선생님을 볼 수 있게끔. 되게 이 가림막에서도 우리 아까 처음 첫 번째 발제에서 고민했던 이런 어떤 그 불평등의 문제를 이 가림막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림막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제 한 2주 전에 어린이집 휴원이 해제가 됐고,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코로나19를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어떤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아동 발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 그 정책적으로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이 아동들의 발달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동 발달이라는 게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기는 하는데 조금 더 이게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은 이게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발달 단계마다 이루어야 될 발달 과업이 있죠. 그러니까 몇 개월이 되면 엎치기를 하고 몇 개월이 되면 걷기 시작하고 언어를 시작하고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이런 발달 단계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한 단계에 고착이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그 발달 과업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실은 발달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위기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서 사실 정의 내리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그 발달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연구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관되는 메시지는 발달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그 감기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발달 위기 또는 어떤 환경하에서는 동일한 조건이 그 치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향이 위기 촉발 요인이 주는 영향이 아주 장기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지금 보시는 표는 네. 저 늦게 시작했는데 사회자께서 시간 없다고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는데요. 예, 표는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기존에 있는 학자들이 말을 하는 발달 단계별, 개인의 그 발달 단계별 그리고 위기의 상황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어떻게 위기를 촉발하는지 주요한 요인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다른 건 말씀 못 드려도 이 표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발달에 어떻게 코로나19에 영향을 미쳤는가 발달 불균형의 실체적 건강 문제 우선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그 확진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덜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아이들 많이 얘기했죠. 확진자라고 해서 운동 부족이나 영양 불규칙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은 이렇게 그 확진자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 가정에서는 적절한 골고루 그 영양 섭취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의 위협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에 대한 언론에서 비춰지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심리적 정서적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돌봄이 이제 가정 내에 한정되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일상이 깨지게 되면서 그리고 그 주 양육자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있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관계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친인척 간의 또는 그 격리에 의한 심리적 압박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확진자나 격리자가 주변에 있음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야기되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을 경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동들이 정신 건강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봄의 갈등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 돌봄 과정에서 그리고 가정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이 경험하는 그리고 주 양육자가 경험하는 위기, 실직이라던가 뭐 소득의 감소라던가 아니면은 가족 갈등이 심하라던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학대와 폭력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한 시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동 발달 과정 전반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그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이거 취약계층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소득계층별로 지금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 지수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높습니다. 그리고 양육자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오히려 높고요. 그러니까는 소득계층이 낮은 계층의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기존에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다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양육자에 의해서 불안한 발달 환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 요인이 투입됐을 때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더 취약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까 이제 그 영양 상태 불균형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 보시면은 그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신선 과일 또는 채소 매일 섭취 이게 이제 그 아동의 박탈 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아동 실태 조사 문항 중에 하나였었는데 실제로 그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이러한 신선한 그 영양 섭취도 제한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체벌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증 통계로는 아동 학대가 얼마나 증가하게 됐거나 가정 폭력에 의해서 아동이 얼마나 그 폭력에 노출되었는지 특히 코로나 이 시점의 정확한 통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에서 사스 아까 나왔고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시기에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다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증가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OECD에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아동학대나 그다음에 폭력 노출에 있어서 압력밥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최고수위의 자극 요인으로 이 코로나19가 가정 내 아동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통계 중에 하나 흥미로운 거는 경찰청에서 4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 가정폭력이 감소했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혹시 가족관계가 좋아져서 폭력이 감소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그 같이 그 폭력 가해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화 신고조차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 하나 발견했는데 대전의 어느 기자가 대전 경찰청만 해가지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만 한번 비교를 1월 달하고 4월 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년 그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거를 확인을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폭력의 신고 건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감소하면 감소하는 대로, 증가하면 증가한 대로 그게 그 가정 안에 있는 아동에게는 엄청난 발달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기존의 일상하고의 연결한 연결고리이자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동들이 이 온라인 생활로 상당히 전환이 되면서 아동이 경험했던 또래 관계라든지 여가 활동이라든지 놀이가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집사 저희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13세 이상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은 이미 SNS나 아니면 이런 소셜미디어가 익숙하지만 사실 저학년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노출이 덜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주양육자나 보호자들이 본인들이 돌봄의 부담을 아니면 다른 어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앱을, 새로운 온라인 게임을, 새로운 온라인 환경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이제 외국의 선행 실증들을 보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온라인 연결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성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어떤 컨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 온라인 의존적인 학습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나서 등교 학습이 일반화 다시 됐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것 중에 아주 뭐 테크니컬한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나서 제일 먼저 교육당국이 아동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은 아동들이 이 온라인 학습을 어느 정도 이수를 했는지, 이 온라인 학습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지만이 지금의 학습 격차가 나중에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인기 이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 발달 위기 요인이 다 동일한 코로나19라는 경험인 것 같지만, 아동이 경험하는 것은 그 아동의 성장 환경이라든지 기존의 가족 관계라든지 가정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 권리적 측면의 그 4대 권리 측면에서 발달권이나 보호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동의 참여권까지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지금 자료는 우리의 이러한 고민이 유엔에서도 동일하게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 사회정책에 대한 고민,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자료를 대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그 아동 권리 보장의 새로운 일상을 기대하는 어떤 정책적인 고민들의 쟁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꼭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K방역을 비롯하여 각종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감염병 확산에 대응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이걸 할 것인가. 그리고 실은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도들이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유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감염병 확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장애인 쪽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이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힘으로 부족한 부분을 민간의 협력과 민간의 참여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과의 협업 체계에 대해서도 그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한번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 개발 관련해서는 데이터, 실증 통계가 이렇게 없는지 다시 한번 체감하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파악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정책 개발하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그 관련 통계의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방역 대책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들은 많이 나왔는데, 과연 이 지침들이 어린이집, 학교, 그리고 나아가서 각종 이 돌봄 관련 시설에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도 중요하지만 이 방역의 내용들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기제를 마련하는 거, 그리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세분화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 수준별, 돌봄 대상별이라던가 서비스 형태나 여러 가지 그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감염 대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공백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돌봄의 대상인 아동의 관점에서도 돌봄 문제가 고민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돌봄을 이용하는 그 주 양육자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돌봄 제공 인력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이 인력들이 안전하게 긴급 돌봄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방역 도구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돌봄에 따른 급여 보존의 문제라던가 심지어 이 긴급 돌봄 인력들이 활동함으로써 이 돌봄 인력에서 생기는 가정에서 생기는 돌봄 공백의 문제도 한 차원 더 고민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시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학대 폭력 관련 이야기를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못 나눴는데 학대 폭력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아동보호 체계에 관련된 그리고 이 학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기본적인 국가 책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염병 확산기에 그리고 학대 폭력의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게 이 체계 정도의 논의 그리고 정책적인 논의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 그리고 그중에 하나 오늘 말씀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홈비지팅 얘기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어요. 홈비지팅에 대해서 방식도 다양하게 어떤 수준이나 그 절차에 대한 고민들 많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참에 다시 한번 이 홈비지팅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위기 가정을 그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던가 아니면 위기 가정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던가 이 모든 절차가 결국은 감염병 관리하고도 연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교육 놀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게 사회자께 부담을 덜 드리는 것 같아서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를 하기는 하는데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감염병 확산기에 아동 발달이라는 것이 특별히 우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한테 뭔가 새로운 걸 주입시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물론 미국이 이번에 그 감염병 확산을 제대로 통제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가정 내 아동 양육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도구로서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정보지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런 식의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